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비 오는 수요일의 노영입니다. 자, 우리 뉴스토마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옷을 입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 자, 오늘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열심히 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최진봉 교수 그리고 베프의 촉 이 시간 또 합쳐가지고 우리가 요즘 무엇에 되게 신경질을 내고 있는지 무엇에 되게 기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이로운 영심 손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진짜 고전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 노트 짝짝 찢어가지고 옆에 스프링 노트인데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예, 이 봉투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영희 님이신데요. 대전 서부 대덕대로에 계시는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군요. 연령 나랑 비슷할까? 자, 볼게요.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여러분. 너무나도 어수선한 세상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봐도 SNS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일반 서민들이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축대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어도 폭우에 휩쓸려가도 국제행사를 망쳐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그들은 마치 경쟁하듯 누가 악랄하냐 누가 더 잘못하냐 경쟁하듯 금방 드러날 진실에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거짓말과 뻔뻔함이 무기인 것처럼 인조인간인 것처럼 뻣뻣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군요. 자, 이제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안전하리도 평화롭지 않은 일상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난 진짜 사람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해답을 보면서 사람에게서 오래간만에 청량감을 느끼기도 하네요. 너무 걷고 듬직해서 조작 전문 기술자들에게 늘려 무너질까 걱정이 한가득이지만 부디 그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가 힘찬 승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기도합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대전 서구에서 김영희. 야, 정말 귀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또 저희의 굿즈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건 지금 그립톡. 여러분 다 화면 안 보이구나.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 얼굴 그려져 있는 그립톡이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 뒤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검정색 텀블러, 미니 텀블러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 이거 뭐라 보라색, 연보라색 메모지, 하늘색 메모지도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셔가지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선물 받고 싶으시면 또 좋은 댓글, 좋은 얘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연이 뽑히신 모든 분께 굿즈 보내드립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쓴소리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김장훈님께서 아니 왜 들어올 때마다 방송은 신뢰가 생명인데 시간 엄수를 안 하나요? 참 아쉽네요. 언론학자 최진봉 교수님이 매일 하는 말이 언론은 신뢰와 팩트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밥 먹듯이 여기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군요. 밥 먹듯이 여겼군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조금 아마 1, 2분 정도 조금 타이밍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밤새 안녕, 내지는 어제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진한 뉴스모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이라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결국 올라와서 네. 단식 좀 중단하십시오. 다른 모습으로 싸웁시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단식 도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수액 치료 외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2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만류에도 뚜렷한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이제 또 대화는 23분간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되니 기운을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대표가 이제 그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이 망가지는 것 같다면서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병상에서도 수액 치료만 받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그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문 전 대통령이 결국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그만둡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내걸고 있는 그런 요구 조건 혹은 여당과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하고 이 대표는 23분 동안 네. 만남을 가졌군요. 네. 자,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비명계, 실명계로 민주당이 나뉘어서 자꾸 갈리고 싸우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그 옛날에 있었던 경선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지자들이 많이 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와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이건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이게 이 당의 단합이나 결속을 다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요. 네. 어제 근데 일부 지지자들은 이제 문 전 대통령한테 탈당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열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에 오게 된 것은 이제 오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날지에 또 주목을 했고 또 어제 퇴임 후에 첫 번째로 이제 올라온 서울 행사였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윤 정부 들어서 북한과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은 것과 점차 고조되는 남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참석으로 또 풀이가 됩니다. 지금 어제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안내가 돌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진아 기자가 말한 것과 관련된 건데 이런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손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의 큰 어른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단결해서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한 행동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민주당이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네. 문 대통령은 1년 4개월 만에 사실은 공식 행사로 서울에 이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또 현 정부를 향한 약간 쓴소리를 냈기도 했는데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에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어달리기가 중단됐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 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수치들도 이야기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대통령이 했던 말은 이거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에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안보를 강조하거나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쓸데없는 이념 갈라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외교를 해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역대 정권들이 이제 보수와 안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와 이 진보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잖아요. 물론 네. 10년씩 한 때도 있었고. 근데 항상 그 성적표를 보게 되면 그 보수 정부 때 막 일을 벌어가지고 망쳐놓은 것들을 이쪽에서 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컨대 김영삼 정부 때 IMF 터졌을 때,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이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네. 기반을 마련해 놓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막 기반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언론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좀 그랬지만 어쨌든 새로 들어온 또 정부에서 또 뭐 한다 그러면서 뒤집어 놓고 그걸 또 해결하고 막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고 북한과의 관계도 계속 찌그락찌그락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집권해보니 뭐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러면서 전 정부만 계속 탓한 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경제 지표를 봐도 이제 그 국가 달러 외환 보유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전 정부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현 정부가 이제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니까 좀 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뭐 통계청에 통계 작성하는 것에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뭔가 수치를 부풀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시켰다. 이러면서 뭐 고용률이라든가 뭐 성장률에 대해서 잘못된 국민을 기망한 행동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문제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내가 들어보면은 감사원이 하는 그 감사라는 게 상당히 무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나중에 꼭 밝혀지겠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방식이 항상 정권을 바꿔서 우리가 좀 힘을 가져야만 진실이 밝혀진다. 이게 나는 너무 싫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열려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송구하고 죄송하다, 뭐 법을 몰랐다 이런 말을 반복했는데요. 어제 세 가지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중점할 만한 내용은요. 이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비상장 주식 10억 원 자산 누락 신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 판단 등이 있었는데요. 자료도 미제출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야가 좀 대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도덕성 결함이 심각하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의혹 제기가 과도하고 억측이라며 보좌하는 등 사법부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옹호했습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까지 1박 2일로 행해질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표결도 하겠죠. 네. 그런데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후보자가 계속해서 얘기한 거는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 말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별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네. 실질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사퇴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아닙니다. 네, 뭐 그냥 대단히 숭고하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10억 상당이나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자기가 잘 못했다, 몰랐다 뭐 이런 주장인데 사실 뭘 몰라. 우리가 보기엔 다 아는데 어쨌든 예전에 뭐 이 주식 배당받은 금액으로 또 뭐 세금도 내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판사로 오래 재직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당사자 대상자인데 네. 이걸 몰랐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분이 또 다른 판결할 때도요 항상 네가 몰랐던 거는 너의 잘못을 없애주는 게 아니야. 너는 그래도 벌 받아야 돼. 항상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 재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퇴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끝까지 그런 말은 안 하고 좀 불성실하게 좀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엔요. 네, 이균용 후보자가 어제 시종 일간 이제 송구하다 하면서도 이제 태도적인 문제도 좀 지적이 됐는데 웃음을 좀 보이면서 사실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태도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상장 주식 10억 원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으로 이제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면서 야당에서는 사퇴를 하겠냐 이렇게 거듭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산이 진짜 많아요. 딸은 뭐 엄청난 첼리스트고 뭐 아들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 외국에서 다니는데 이 재산 많은 거 가지고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김형동 의원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법관이 있다면 뭐 이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하면서 네. 아니 처가댁 돈 많은 게 뭐가 죄냐 별로 많지도 않더만. 그러니까는 김영동 의원이 진짜 부자인가 보죠. 야, 처갓집에 돈 많은 게 뭐가 문제예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서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하면 조 바이든도 내 친구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얼굴 몇 번 본 게 아니라 같이 술도 드시고 친한 친구랑 같이 호용호자하기로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어쨌든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이상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성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 약한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유독 솜방망이처럼 물러지더라. 이건 항상 지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그 아들이 네. 인턴을 김앤장에서 대학생인데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 친구는 비즈니스인가 뭐 그쪽에 전공이어가지고 네, 원래 경영학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상 그 아빠 찬스의 의혹을 좀 받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김앤장 인턴을 친구들이랑 같이 뭐 우르르 몰려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하필 또 전날에는 그 최강욱 의원이 그 인턴서를 써줘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은 김앤장 아빠 찬스 의혹에 좀 예 있었고요. 또 하나는 더 딸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가족 관련 의혹에는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 이 후보자의 자녀 관련 여러 의혹에는 일단은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재산 신고는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탈루를 인지하지 않았다. 딸이 첼리스트라 비행기 값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는 자격이 안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매번 몰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인사청문회 위원인 서동용 의원이 법관 출신 후보자가 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김앤장 출신이잖아요. 김앤장 지금 현재 변호사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대학생 아들이 인턴?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다. 근데 한 10명 정도가 해마다 하는 것 같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아들이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대요, 유펜. 되게 좋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유펜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엄청나게 더 좋은 학교에서 막 몰려드는 인턴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학교 이름만 보고 뭐 그 학생만 딱 바라보고 그렇게 인턴 자리를 주지는 않는다. 자기가 친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을 못 하겠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종류의
인턴은 사실은 아빠 찬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뭐 아빠 찬스란 말은 그분이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네. 게다가 아버지가 그게 고위공직자, 특히 고위법관인데 김앤장에서 인턴을 아들이 그냥 아빠도 모르게 했다? 나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료 제출도 매우 부실하게 내가지고. 네. 또 이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질타를 받았고요. 네. 또 이거를 또 송구하단 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어떤 언론에서는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전 질의에서 송구하단 말을 10차례 넘게 했다. 이렇게 네. 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궁수렁님께서 쩝. 난 아빠 찬스를 어릴 때부터 속 키웠다. 네, 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모든 기준은 나와 남에게 좀 동일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도 그냥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뭉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또 되게 친일, 아주 뭐 친일파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일본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그쪽 분야에 우리하고 좀 사상이 다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지병 교수와 함께 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남은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오늘도 잠시 광고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통통한 노영이가 광고하는 통통몰 광고. 뉴스인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리시는 우리 광고 주님이시죠. 국보국밥 8종 세트입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만 한 게 없는데요. 특히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많이 내리는, 물론 뭐 지금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샥 말아가지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천국의 맛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국보국밥 8종 세트를 광고하면서 내가 요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요리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요리도 하면서 이런저런 시사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이 밥이나 음식과 관련된 정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국보국밥은 한 80세트 정도 받는 거야. 내가 딱 받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만들면서 파는 거야,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맛있을까요? 네, 의외로 또 음식을 잘한다니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뜨끈뜨끈한 국물이 맛있고 한국인의 입맛을 딱 사로잡는 그런 국밥 8종 세트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니까 준학리님께서도 미국인인데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영옥님도 국보국밥 2인분이 기본인데요. 저는 한 번에 다 먹었어요. 고기도 엄청 많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생영감님, 야 소주만 있었으면은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십니다. 이렇게 바로 맛있게 먹은 게 바로 또 정이고 우리끼리 또 서로 응원하면서 먹는 게 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네, 김진영님, 노변님 순댓국이 먹고 싶은데 노변님처럼 통통하지 않고 넙대대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뭔 소리야? 김진영님, 제가 나중에 사드릴게요. 꼭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어쨌든 한 끼 든든하게 쉬어줘 국보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 무제한 드리고요.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요, 이 통통물 상품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진문 교수님 코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리남 그 유명한 수리남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수요일의 그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아니 안 봤어요. 그런데 목사 나와요. 아 그래요? 이슈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황정민이가 막 아니 그분은 좀 사이비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근데 평가하고 싶지 아까 않고. 광고하면서 광고 주님 이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의 맛 이래가지고. 광고 주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광고 아니 괜찮아요. 근데. 광고주잖아요. 너무 네. 맞아요. 내가 가는데 띄고 말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깊으신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의 맛 네, 광고 주님 이래서. 저는 음식에 대한 신앙이 깊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용서받을 수 그래요? 있습니다. 회개를 잘 안 해가지고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앞만 보고 쪼박쪼박 걸어가자. 이게 제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자, 합시다. 예. 오늘 이등관 가짜뉴스 근절과 전방위적 수사 여기 대해서 한번 또 방통위를 한번 조근조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뭐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먼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몇 번 이 기자들이 질문을 막 해대니까 가짜뉴스예요. 이러다가 가짜뉴스만 물어보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하지 않겠어요. 샥 가버렸잖아요. 어우, 세네. 아니, 저는 그래서 김해 후보자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도어스태핑 그만뒀잖아요. 네. 그걸 핑계로 기자하고 한번 이제 설전 있고 나서 똑같은 것 같아요. 김행 후보자도 그런 태도잖아. 아니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해명을 하세요. 해명을. 뭐가 가짜인지 말해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아니 언론한테 언론 역할 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아요. 네. 물어보지 말라는 건. 네. 네. 그럼 자기가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해명을 네, 네. 못하니까 무조건 가짜뉴스래. 아니 이 정부는요 뭐든지 자기들이 해명하기 힘들고 뭐가 좀 궁색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막 치부를 해요. 네. 무슨 기준으로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언론은 원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네. 나는 국회만 패스트 트랙이 있는 줄 알았어. 패스트 트랙을 하겠대. 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보든 보수든 민원을 엄청 집어넣어요. 네.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보기에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민원 넣거든요. 이 사람 처벌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 예를 들어 10일 전에 온 게 메뉴에 있으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 네네. 근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말이 뭐냐. 가짜뉴스 관련된 게 들어오면 이걸 먼저 하겠다는 거야. 늦게 들어온 거를.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어도 그걸 먼저, 매일 먼저, 신속.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뭔지는 먼저 그러면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가짜뉴스란 정의 자체가 아직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학자들도, 저도 언론 학자잖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정의 내려놓은 가짜뉴스는 정의가 없어요, 현재. 이건 사람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방심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요.
자, 가짜뉴스라는 규정을 방심이라고 하는 곳은 위원이 9명이거든요. 네. 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요. 그리고 3명은 국회의장, 3명은 국회에서요. 국회 과방위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야 구도가 6대3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 6명 추천하고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됐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그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정한다? 그럼 자기들 정치적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짜뉴스로 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 규정을 정치권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아무거나 올라오면 이거 가짜뉴스네? 기준도 없이. 이건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불편부당해야 되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자들이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모여서 가짜뉴스 정의를 만들고 그 규정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내가 이건 가짜뉴스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6대3이면 여당이 항상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뭐. 그래서 어젠가 신속 안건을 그걸 올렸어요. 신앙님 김만배 씨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에 인용 보도한 회사들 있죠. 네. MBC, YTN, KBS, JTBC. MBC는 좀 연기해놨어요. 네. 왜냐면 청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가 좀 안 돼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MBC는 뒤로 밀어놨긴 했는데 거기에 최고 수입 범칙금을 최고 징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과징금이거든요. 네. 최고 징계를 했어. 그것도 신속 안건을 올린 거예요. 원래 다른 거 있는데 뒤로 있는 걸 앞으로 올려가지고 패스트 트랙 올려놓고 이거 가짜 뉴스다. 무슨 근거로 가짜 뉴스냐고요. 아니 그리고요. 김만배 신앙님 씨 녹취록이 가짜다. 이거 누가 증명했는데요,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네. 이 내용이 가짜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물론 뭐 그중에 하나가 잘못 보도한 건 있지. 예를 들면 커피를 누가 타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 또는 당시에 이과장이었나? 중수이과장. 네. 그 당시에 이 문제,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관여를 했냐 안 했냐, 봐줬냐 안 봐줬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법원의 판결도 안 나왔고. 그럼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이게 가짜뉴스야. 이거 보도한 건 다 가짜뉴스 보도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아니,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패스트트랙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근절대책 만들어 놨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똑바로 내리고 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가짜뉴스 정의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요. 이 김학님, 신학님 두 사람의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녹취록에 관련돼서는 진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처벌하면 안 돼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나중에 그러면 검찰의 결과가 나오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게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그러면 받은 손해를 다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 탄압의 한 종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렇죠. 사람이. 네. 라고 내보낸 보도하죠. 거예요. 네, 자, 맞아요. 그러면 그 회사와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은 인용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만 말해요.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수사했고 뭐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맨날 다운표 쳐서 말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최진봉이가 저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만 전달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징계한다? 그것도 최고 수위로? 그러니까 말이 안 그 된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게다가 지금 얘기는 그런 회사만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전달했던 보도했던 앵커들을 지금 다 같이 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들이 스피커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KBS 주진우라든가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어준 씨라든가 네. 그다음에 KBS 최경영. 또 최경영이라든가 이미 고발됐어요. 이 세 명은.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주진우 씨가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게 앵커가 그냥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죠. 이거 하는 걸 가지고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한다는 거는 도대체가 무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게다가 이번에 걸리지 않았지만 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인사들이 또 네, 세 명이나 있어요. 박지훈, YTN의 박지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너 한번 변상욱 고소할까 기자. 생각해볼게. 그리고 변상욱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이게 뭔가 아예 그냥 입을 꼬매라 그러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니, 난 나보고 이해를 입을 못 꼬매라 하겠어요. 이렇게 입을 꼬매라고. 그러니까 노영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지? 예전에 한번 됐어요? 악담을 해, 악담을. 알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진행자가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면, 녹취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가짜뉴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 진행자는 그걸 인용하면 안 돼. 그냥 녹취록 있었는데 녹취록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 그 녹취록 안 들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녹취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출연자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게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하면 아니, 진행자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출연자들이 거기서 논평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마저도 처벌해버리면 진행자는 진행 못해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KBS 사사건건인가요? 거기에서 앵커가 이제 패널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예. 아 그럽니까?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주의인가 경고받았대요. 주의 조치인가 받았대요. 왜요? 그냥 그런 거 넘어갔다고. 그럼 앵커가 어떻게 그거 하는데?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앵커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양쪽에 지금 여야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진보 보수 아니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앵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앵커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중립성 훼손이에요. 방심위의 규정 중에요.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것도 심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진행자가 이래라 저래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요? 그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몰라요. 양쪽 의견이 부딪히니까 A라는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 거기에서 진행자는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진행자가 거의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이 사람의 논평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안 했다고 문제를 삼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진행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말한 거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말한 거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입니까? 그러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립성 훼손이에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랐네. 아, 나 말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이 되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하고 뭔 소리예요, 지금?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아, 윤두현 미디어 정책조정특위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허위넬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겠다 하면서 주진우, 최경영, 김어준 씨를 고발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정적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에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당시 TBS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장식 씨, YTN의 변상우, 박지훈 씨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면 YTN에 나는 이동영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이동영 씨가 제일 세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장식 씨는 사실은 뭐 이제 지금 MBC에서 이렇게 이러고 나가고 있으니까 TBS, MBC 지금 뭐 딱 타겟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지훈 씨? 박지훈 씨는 제일 중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면서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걸까요? 노코멘트. 자, 어쨌든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황당무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언론의 재갈을 자꾸 물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에 의하면 최진봉 교수에게 그 야당의 어떤 고위 그 영향력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인사가 네. 최진봉 교수 이번에 총선 안 나갑니까? 성공회대 그걸 근처에 좀 거의 언제 들었어? 거기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다는데 대답을 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무슨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커피숍에 있는데 거기 옆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네. 가면서
저를 만나서 똑같은 그 말했어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저는 가짜뉴스 아니에요. 네, 그건 진짜예요. 근데 제가 네. 출마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뭐 특정 지역구까지 꼭 집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웃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진봉을 모르시는군요. 최진봉은 갖다 떠먹여줘야지 겨우 쉽습니다. 얼마나 게으른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나는 별로 그게 행복해 원래 보이지. 본인이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제가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하기까지 과정은 귀찮고 싫고 이러니까 안 하는 거지. 에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 그래. 않아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하면. 힘들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제정신 바뀐 사람이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입법도 잘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폭거하고 막 질주하는 이런 사람들 좀 그러니까. 잡아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어쨌든 본인은 좀 희생해 보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희생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없어요, 저는. 저걸 좀 잡아줘 보세요. 욕심 없다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한번 제가 노골적으로 해볼게요. 아! 자,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가방위 국민의 소속위원들과 이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 하면서 예.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에 지하에서 괴베스가 탄식하고 있겠다고 생각한다 말했다는데 괴베스가 진짜 이거 보면 더 웃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너무 많은 매체, SNS,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서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활약을 하면 지구를 뒤엎어 놓겠구나 자기 정체성을 생각했다는 밝혔네. 겁니다. 네. 예. 야, 이게 그럼 자기가 하면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야, 그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이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이 녹취록이 거짓이란 걸 기정사실하고 모두가 네, 얘기를 하고 있어. 수사도 안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요. 지금도 논란거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동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수사를 안 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치. 지금 이렇게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대선 공작이라고.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근거도 없고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네.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아직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수사도 안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 안 네. 됐어요. 그런데 아니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아니 김만비 씨 말이 100%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녹음하는 것도 짜고 했다고 조작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말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김만배 씨는 몰랐다잖아. 일단 인터뷰 자체가 짜고 한 게 전혀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검사가 봐줬다. 그 검찰 라인에서 그런 얘기죠. 부산저축은행 녹취록은. 사건 관련해가지고 커피만 조사받으러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온 경우가 어디 있어요.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그 커피를. 어쨌든 그런 것의 사건의 본질은 뭐 콕 찍어서 A가 뭐 누굴 봐줬다 이런 것보다는 이 검찰 조직이 그 당시에 이걸 좀 무마하려는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그건 뉴스타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용 보도한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서 방통위원회 최민희 전 의원이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임명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지금 할 생각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횡포? 아무것도 못하게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되게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 방송 나가서 옳은 말 바른 말 조곤조곤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나오면 상대방 패널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왜? 쟤랑 나랑 싸우면 나만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방통위원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딱 묶어놓은 거 아니냐. 재가를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고 나니까 아무런 방송에도 출연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묶어만 놓는 거죠. 아주 고도의 전술을 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어쨌든 조치를 취해서 뭔가 해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네. 후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여기가 됐죠. 관련해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네. 더불어서 방통위가 같은 날 오전에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해서 2명이 빠지니까 네. 어쨌든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겠다 이런 얘기면서 입맛대로 인사를 계속 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 네. 왜냐면 전체 박문진 이사는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원래 6대3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러면 6대3 구조라고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이 6명, 3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권태현 이사장 물러나게 했고 그게 다시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 임명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이상해요. 기다려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김성근 보궐이사가 잘못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처분 인용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이 사람, 그러니까 권태현 이사장 대신 이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해임돼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 임명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 거잖아요. 또 그렇죠. 법원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을 잃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통위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사람 김성근 이사할 때 2명인지 3명인지 제가 기억이 잘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나간 뒤인지 그 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아니고 3명, 최대로 봐서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서 처리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이렇게 김기중 이사를 지금 2명밖에 없어요. 2명 있는데 2명이서 김기중 이사를 또 해임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행을 해둘러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방통위가 5명이 있는 이유가요. 그리고 여권 추천을 2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행정부 조직 중에 차관을요,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데는 방통위 한 군데예요. 방통위가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차관 자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제로 하고 그렇죠. 야당 추천위원들도 함께 의견 들어서 네.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방통위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고요. 자기들 2명 앉아 있어요.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그 사람들 다 해 뭐든지. 아휴. 이거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김기중 이사를 해임해버려요. 그러니까 8명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런 구조로 가면서 계속 박문진을 괴롭히고 박문진이 이사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MBC 사장 해임한 거예요. 지금 KBS하고 똑같아요. KBS 사장이 해임됐잖아요. 네. 이사들 바꿔가지고 숫자 바꾸고 그래가지고 해임안 넣어가지고 해임해버렸어요. 근데 그 해임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정연주 이사장 해임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해임을 했어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무죄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죠. 이런 식으로 과연 그러니까 무슨 딱 떨어지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해임의 내용을 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 정현주 사장은 배임 혐의로 그때 당시 네. 해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원 가서 판단받아보니까 배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쫓아내고 나서 몇 년이 걸쳐서 법적 절차가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다 한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박문진 이사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MBC 사장을 바꿔가지고 MBC 진행자들을 다 쫓아내고 본인들을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내가 처음 요즘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세용지만은 있구나. 그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그때 올라갔을 때 최진명 교수 자기들 원산했다가 잘렸잖아요. 잘린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붙었어 봐요. 최진명 교수도 방송이 생명인데 방송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여기저기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세몽지마다 노영이랑 일하면 잘 떨어진 된다. 게 잘 됐다. 노영이랑 이런 게 잘 됐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최진명 교수님을 뭐 예. 웃기자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예. 이 씁쓸함을 제가 좀 우회적으로 이게 조금 돌려서 좀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모질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사람은 아닌데 최진명 교수 딱 보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팔자가 좋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보세요. 팔자는 내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좀 했습니다. 저는 팔자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알겠어요. 뜻을 믿습니다. 네. 자, 예.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유나 씨가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 씨가 예. 이번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자기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아주 그냥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뭐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은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이 말이었고요. 뒤에 싸가지 운우는 제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맹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정치적인 거 아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받아주지 말아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계속해서 연예인의 발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인이 그것도 여당의 대표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연예인, 유명인이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지나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너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김민아 씨를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헐리우드에서 시상식 같은 데서 자기 소신반을 하는 유명 배우들. 스타들 많잖아요. 배우들. 비난하는 거 보셨어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무슨 여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정말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제가 물어볼게요. 김윤아 씨가 비판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정부를 비판했습니까? 우리 여당을 비판했습니까? 국민의힘을 비판했어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어요? 일본 비판했어요. 일본이 그런 행동하는 게 잘못됐다고 오염수 방류하는 거. 네. 근데 왜 국민의힘 대표가 발끈하는 거예요? 어느 당 대표예요, 본인은? 이상하잖아. 일본 비판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거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지구가 아프고 그렇게 하면 오염이 되고 김윤아 씨는 자녀도 있잖아요. 엄마 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럼요, 걱정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본을 비판했는데 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화를 내죠? 어디 소속이세요? 자기 정체성이 뭐죠 대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남 욕을 했는데 화를 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대체? 저는 김기현 대표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표면 여당 대표답게 행동하시고요. 연예인들 시비 걸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 뭐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됐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일반 개인,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체성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을 비판하는데 왜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화를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아니 그게 자기하고 직접적 연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인촌 씨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됐잖아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다른 방송에서 백분 토론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여당 쪽 사람들이 유인촌 씨는 직접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했을 뿐이고 그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한 부처의 장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부처의 일과 관련돼서 탄압받고 블랙리스트 작성돼가지고 방송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그럼 모르고 있었다는 거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아니 근데 문화예술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유인촌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건 모르죠, 상황인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어저께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럼 그런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탄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좀 황당한 게 뭐냐면 네. 황당한 제가 느끼는 게 유인촌 전 장관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이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분이잖아. 엄청 근데 많죠. 네. 나머지 두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 신원식, 김행.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의외로 유인촌 얘기가 안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가 기뻐하고 있을지도 몰라 속으로. 김행 이분이 와서 막 너무 많이 뭘 만들어내니까. 신원식하고. 네, 두 사람이 너무 뭐 이게 그러니까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그건 난 이제 차치하고. 그분은 왜 이렇게 돈이 많대요? 누구요? 유인촌 후보자 162억 신고했잖아요. 김맹도 돈 김해 많잖아요. 124억 신고하고. 대단해.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거 보세요. 문학의 돈에 관심이 블랙리스트. 없구나.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만든 건 맞지만 유인촌 그 당시에 장관이 알았냐 몰랐냐는 이게 확인된 게 아니라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네. 드리겠어요. 근데
문체부 장관이면 문화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권한, 그 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국정원이 그런 행동을 한 걸 비판을 해야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 볼게요. 그건 의혹이고 의심이에요. 네. 확신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이 그런 조사를 왜 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국정원이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면 알아서 했다고 쳐.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했어. 자료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면? 이걸 자 문화예술인 장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장관도 어느 부처 장관이겠냐고. 문체부 장관 당연하지. 이걸 아니겠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주겠어. 이걸 통일부 장관한테 주겠어. 말이 돼요 이게? VIP한테 올렸나? 모르지 직접? 그거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련된 일을 만들었으면 그 결과물을 관련된 부처에 주겠죠. 딴 데 주겠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의심이고.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세요. 혼자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한 배를 탄 사람이? 자, 어쨌든 그 추측, 의심. 네. 그러면 이게 네. 다른 부처 가기보다는 문체부에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꽁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분 추천합니다. 노사연 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로. 노사연 씨가 지난번에 또 우리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또 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덜한 상황에서 지금 혼자 이득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오늘 최진모 교수님이 열변 토하는 것 때문에 네. 강원희님께서 네. 또 슈퍼챗으로 네, 후원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또 새로운 분과 우리 배상원 프로파일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게 힘을 주시는 또 두 번째 주님이 계십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 이제는 좀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본인이 상황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됩니다. 여기 뭐 보험 가입하는데 책임 있는 인생까지 운운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든 무엇을 사든 버리든 전부 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아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지 남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으로부터 묻지마 보험 가입을 요구받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명확하게
확인을 시키십시오. 이게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게 내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나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조건 하에 보장이 되는 것이고 말로만 보장되는 것인지 디테일에 뭐가 빠져 있는 것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보험하고 중복은 되는 게 아닌지 이게 이제 손해보험이나 그러니까 생명보험하고 또 다르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적으로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어치 손해를 봤는데 손해보험을 막 1000개를 만들어내가지고 1억 원어치를 받아가지고 1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불로소득으로 가져가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 위험을 나누는 그런 품앗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한정시켜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보험에 가입해도 필요 없어요. 딱 여기서 이만큼만 보장해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시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춘 그런 딱 맞춤 클리닉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 보이죠? 1644-1236 1644-1236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보험이 없으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보험이 있으면 어떤 것을 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 해지하지 마시고 이건 잠깐 유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영업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예약이 되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착한 보험 광고주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요.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 사고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프의 촉입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지난 18일에 경찰 조직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찰이 사실은 되게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하는 그 내부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 갈래가 너무 많고 또 방만하게 조직이 조금 중복되면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불만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조직 개편이 필요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 인력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겠다. 요즘 치안이 엉망이다. 이제 이 얘기인가 봐요. 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제 경찰 네.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업무 재배치를 발표를 했고 네. 의결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경찰청 본청 내에 몇 개의 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 내에 네. 뭐 형사국이 있고 사이버수사국이 있고 외사국 같은 이런 것들을 국 단위를 몇 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외사국 밑에 뭐 외사과라든가 그 밑에 있는 걸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몇 개를 통합하는 형태로 인력을 한 100여 명을 관리 인력을 뽑아내고 시도경찰청 내에 이제 수사심사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 이게 적절성 여부를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수사의 중복이라고 해서 한 1,400명 정도를 이제 뽑아내고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개를 통폐합해서 한 1,500명 정도를 뽑아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경찰서의 범죄 예방 대응과라고 있습니다. 이걸 네. 신설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와 112 상황실을 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지역 경찰로 출동하게 하는 그걸 하나의 어떤 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 대응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신산정보 등록하는 사람들을 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동순찰대라는 거는 이게 뭐라거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서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바로 현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좀 보면은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인력하고 업무를 재배치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 지금 이 한다는 얘기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외사국 등을 합치겠다는 거 일단은 통폐합을 시켜서 그렇죠. 중복된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치안 업무에 집어넣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뭐 사이버 업무라든가 지금 요즘 사이버 범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예. 사이버 수사국이 외사국이랑 합쳐가지고 치안 업무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게 그러면은 현재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업무는 누가 합니까? 지금 그들도 맨날 우리 인력 모자라라고 내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경찰도 군부대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하는 부대가 있고 보급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과가 있고 형사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지원팀을 줄이면 보급하는 이게 말하자면
밥 갖다 주고 서류 대신 후방에서 처리해주는 이렇게 보조해주는 보급부대. 예. 그럼 당연히 보급부대를 A 보급부대, B 보급부대를 통합해서 통일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형사들을 지원팀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말이 좋아서 이렇게 그 관리 인력을 뽑았다는 건지 실제로 형사 인력과 사이버 수사 인력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강력 문제는 예전에 이제 광수대라고 해서 강력범죄 수사대랑 강력 형사 팀들을 이거를 이제 거기서 인원을 뽑아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전문 수사 하는 사람을 뽑아서 어디로 가냐면 형사 기동대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형사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이 집회 시위 같은 걸 잡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가 됩니까? 전문성은 줄어들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경찰청이 지난 정권 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갖고 다양한 전문 수사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있는 걸 줄이니까 예를 들면 의료사고 수사대라든가 아니면 강력범죄 부분에서의 성범죄 수사대 같은 것들 인원을 줄여갖고 이걸 형사기동대로. 이게 언제면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20년 전에 형사기동대라는 거를 30년 전이죠.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거리에 있는 어떤 시위 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리에 불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그랬던 것을 지금으로 전문 경찰로 봤던 거를 다시 뒤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찰하고 검찰이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네 밥그릇 챙기려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식이 딱 그거죠.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해. 경찰은 그냥 보존만 하고 검찰이 수사하잖아. 니네들은 이제 치안, 현장에 가서 서 있고 순찰하고 이거 해야지. 이런 인식이 바로 반영된 겁니다. 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영암에서 이 사건도 좀 제가 좀 놀랐는데 일가족 5명이 죽었는데 그렇죠. 아들이 다 컸는데 그 아들들이 3명이 다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20대 후반, 중반, 초반인데 그러니까. 아주 중증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들 셋을 다 키우고 있었고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도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장애인 등록이 10대 후반에 이루어져 갖고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릴 때만 장애인 등록을 해갖고 특수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장애가 심각해지지 않은데 완전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초기 한 4-5살쯤에 등록이 돼갖고 만약에 거기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관리만 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뒤에 등록이 2018년도 된 이후부터 특수교사분이라든가 방문을 해갖고 주기적으로 이제 이거 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아진 건데 저도 안타까운 게 제가 특히 제가 지적장애인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건 이건 결국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부모의 학대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거 장애인 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심각한 아동 학대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연히 등록해서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방기하고 장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너무 왜소해갖고 이 29살짜리, 26살짜리 큰 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남자들을 다 일일이 씻기고 관리해야 돼요. 50몇 살 된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는 모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걸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이게 됐는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이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렇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장애인 등록을 할 때 도와줬던 어떤 여성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여성과 본인이 얘기하는 불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의 성폭행당했다 그러죠? 여성의 남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되니까 좀 흔하게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 어떤 있으니까 내 아내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는 아니다. 우리는 불륜이다. 이게 좀 맞서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이제 성범죄인지 이 불륜인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게 되면은 이 가족의 전체가 알려지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
숨진 50대 이 가장 김 씨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마을의 중평이, 새마을 지도자로 예. 뽑힐 정도로 이웃집 일도 많이 잘 도와주던 예.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였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다른 마을 여성을 겁탈했겠느냐. 이제 이런 좀 놀라는 그런 그렇죠. 반응이었고요. 예. 어쨌든 그런 오해인지 의혹인지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의혹이죠. 예, 예. 하필이면은 이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하고 대신에 그 전에 아들 3명에 대해서는 수면제를 먼저 먹여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살해한 거죠.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자기 아내도 살해한 거죠. 아내도 근데 아내는 이제 몸에 반항하는 흔적은 좀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 장성환 아들 셋이 다 그렇게 장애인인데 중증들인데 엄마가 그 애를 어떻게 잘 돌봤겠으며 이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게 되겠느냐. 이 와중에 또 이제 그런 성범죄 문제까지 겹치니까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랬을 것이다가 이제 요점인데 저는 정말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가장이 가족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이걸 동반 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미화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이건 살인 사건이다. 이건 명백히 살인 사건 후 자살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진실도 좀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만 사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밝혀지면 뭐 하나. 글쎄 말입니다. 이게 조금 빨리 이 가족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이런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 이거 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 김진영님께서 배상훈님 같은 분은 아무리 달콤한 사탕을 주며 꼬셔도 절대 배신 같은 것을 안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랬대.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너무 배상훈 소장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예. 제가 반응이 그거예요? 아, 예. 별로 배신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뭘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탕을 안 좋아요? 사탕은 아무리 줘도 안 된다는데. 저한테 뭘 주고 제가 받을 게 없는 거죠. 제가 뭐 해줄 게 없는 거죠. 제가 이거 드릴까요? 네, 그건 있습니다. 참네. 제가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씨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발적 범이라 그러면서 마치 순진한 어린 양의 얼굴을 하고 있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끔찍하게도 계획된 범죄였다. 그냥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알게 된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이제 드러났고 실제 자기 또래 여자분 가외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방에 시신 옮기고 막 이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도대체가 이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첫 공판길에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나머지 2건에 대한 걸 송치를 했어요. 살인 예비 혐의로. 그러니까 실제로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호렌식으로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네. 이걸 우발적 범행으로 주장하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죠. 그러니까 바꿔버렸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맞다. 아니요, 계획적 범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네. 올렸고, 물론 그거는 이제 이 정유정 변호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정유정이 자기 할아버지를 불을 질러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줬다는데. 이제 할머니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하나, 새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친할머니가 아니고 친할머니 아닌데 정유정의 얘기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학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살 때부터. 왜냐하면 6살 때부터 10년 동안 아버지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유는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유정이 왜 계획적 범행으로 돌아섰냐면 이 자기의 범행의 책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직적인 아니면 뭔가 심각한 아동학대에 있다. 그리고 거기도 아버지의 또 새 엄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4명이 나를, 정유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이 범행 자체가 우발적이고 계획적인이에 대한 그쪽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 자신의 양육 과정에서의 문제 쪽으로 이 재판의 전점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아무리 학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막 계획적으로 아무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이 근데 그 학대라든가 이 사람들,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신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데요? 재판 중에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이게 밝혀지면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의정의 변호사 쪽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적 살인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뭐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정. 그러니까 뭐 증거도 그냥 다 동의해버리고 네, 다 동의하는 거.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그게 공개될 것을 예.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네, 범행은 인정한 겁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동의하면 법정에서 공개될 필요가 없는 건데 무슨 그건 됐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뭐 자기 가족에 대한 걸 끄집어내는 거죠. 뭐 그러니까 가정학대가 심했다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쪽으로. 아무리 심해도 지금 여기 보면 한 명은 이미 죽였고 2명에 대한 살인 예비 혐의가 그렇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남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어가지고 자기는 학대받아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폭 얘기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MG 조폭이라는 그런 새로운 조폭의 또 문화가 생겼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의 조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면 뭐 김태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상하관계가 철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게 아니라 일종의 셀럽 조폭 같은 겁니다. 셀럽. 무슨 소리야? 셀럽 그러니까 조폭 말하자면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SNS에 광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거에 선망하는 어린애들을 모아갖고 자기는 또래끼리 모아서 일종의 평등한 조폭, 신세대 조폭 이런 느낌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기가 겸임된 과거는 주먹이나 갈취가 중심이 됐는데 지금의 MZ 조폭들은 코인 사기라든가 사기, 리딩방 사기 같은 수법과 조직 형태가 다른 그래서 MZ 신세대 조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거예요. 2002년생, 그러니까 어쨌든 2000년 초반대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는 MZ 조폭이다 이러면서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2000년 자기를 월드컵이라고. 월드컵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차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고 다니거나 네. 뭐 포르쉐 같은 거 타고 다시 하는 다니는 거죠. 사진 네. 같은 거 올리면서 네. 인스타그램 같은 거 활동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렇죠. 이렇게 나는 멋지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근데 그게 잘 통한다는 게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연락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조직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폭, 9세대 조폭과는 새로운 조폭이라고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강력수사부장이 그렇게 정의를 했고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조폭들은 뭐 좀 유흥업소라든가 네, 뭐 그렇죠. 카바레라든가 나이트 물장사, 여자장사를 했는데 네, 그런 거 지금 그게 있는데. 아니라 사기, 이제는 얘네들은 코인 게임, 코인 사기. 리딩방, 예, 예. 그다음에 뭐 온라인 도박 사이트, 예. 가상화폐, 예. 뭐 성매매도 앱으로. 예.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이버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새를 불리는 과정은 SNS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얘들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차들도 그렇고. 이 타투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타투요? 예. 이야. 그래서 여기 그림판 그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이런 걸 보고서 조폭도 진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멀리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배상훈 프로파일러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꾹꾹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저희가 벌써 32만 됐습니다. 에? 저희 지금 30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만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해주세요. 40만 될 때까지 일단. 자, 조상호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